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후로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집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분주한 발걸음소리는 여전히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난 듯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 다 됐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 지우야, 선우야, 손 씻고 밥 먹어라. 네, 엄마. 나 벌써 다 씻었는데. 딸과 아들은 방에서 뛰어나와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느꼈어요. 아내는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침대 머리맡에 비스듬히 앉혀주었습니다. 당신도 먹어야지. 내가 따로 차려놨어. 천천히 먹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만 고생이지 뭐. 미안하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 당신만 빨리 나으면 돼.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책임지고 벌어야 하는데 당신까지 일을 하게 해서 어떡해. 여보, 걱정하지 마.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면 되니까. 애들 챙기는 데는 문제 없어. 당신은 그냥 푹 쉬어. 그래야 금방 나을 거 아냐. 아내는 제 앞에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차려놓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반찬을 앞에 두고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 계란말이 맛있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국도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처음 보는 야채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나물이야. 몸에 좋대서 무쳐봤어. 맛있지? 네, 이건 계속해주세요. 우리 딸은 벌써부터 나물 반찬도 잘 먹고 너무 예쁘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아내를 보니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내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기 위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허리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저 방에 누워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아내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한 잔 들고 와서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아팠어? 아프지. 계속 아파. 그래도 당신 덕에 이렇게 버틴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더 힘낼 테니까. 당신은 나을 생각만 해.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나가야 해서 저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천장에 비치는 어렴풋한 그림자를 보며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꾼 꿈이 아주 기묘했습니다. 그런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꿈에서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등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보다도 더 선명하더라고요. 문득 저 멀리서 작은 빛이 보였고 그곳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로 와. 꿈속에서 아내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내가 서 있던 곳은 끝없는 절벽의 가장자리가 아니겠어요? 까치발을 들고 멀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렁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퍼져 있었습니다. 안 돼.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가만히 있어. 저는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대신 아내는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로 와봐요. 괜찮으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한 걸음 더 내딛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허공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던 그 순간 절벽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허공에 갑자기 화려한 계단이 나타났거든요. 황금빛 장식과 화려한 문양으로 꾸며진 계단은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 계단 위를 천천히 걸어갔고 저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왜 거기 있어요? 나랑 같이 가요. 당신 거기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했잖아. 나한테 와 제발. 꿈속에서도 아주 절박하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단 위를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닿지 않았고 눈앞의 아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계단을 오르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깊은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무심결에 눈을 뜨니 얼굴이 축축했습니다. 꿈에서 흘린 눈물이 현실에서도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꿈에서 깬 저는 숨이 가빠오는 걸 느끼며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은 뒤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전 꿈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절벽을 건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거든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던 그때 핸드폰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전화가 울린 순간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마음을 덮쳐오더라고요. 누구지? 이 새벽에 무슨 전화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상한 꿈을 꾸고 난 직후라 그런지 괜히 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들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김선주 씨 남편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 땡땡지구대인데요. 아내분이 지금 지구대에 계십니다.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서? 아내가? 새벽 시간에 경찰서라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경찰서요? 제 아내가 왜 거기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아내분이 시비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현재 아내분을 신고한 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요.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비에 휘말렸다니.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아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에 놓였을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다치지는 않았나요? 시비에 휘말려서 좀 가볍게 상처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죠. 화를 삼키면서도 저는 아내가 무사하다는 말에 조금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새벽부터 경찰서에 가야 한단 말인가? 저는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바로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택시를 타고 오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분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대에 누워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더듬으며 손에 잡히는 대로 걸쳤는데 허리를 잡고 비틀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있는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기어가듯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겨우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 보호대 벨트를 다시 단단히 채운 뒤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차분하고 조곤조곤 말을 하는 아내였기에 누구랑 시비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간신히 집 밖을 빠져나와 천천히 대로변으로 걸음을 옮기며 하염없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인생 평생 순탄한 적이 없었지만 허리를 다치고 난 이후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난과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늘 빠듯한 형편이었고 저는 부모님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셨지만 꾸준히 일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일이 없으면 집에서 허리춤을 매만지며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파는 일을 하셨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보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형편이 괜찮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학비도 학비였지만 교복 한 벌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교복은 동네 형에게서 물려받을 수가 있었지만 매일 먹고 사는 게 걱정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손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제가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그 덕에 열심히 다닐 수 있었죠.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 학교 생활은 뒷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할 때 저는 주유소에서 손님들에게 가득이요? 라고 묻고 있었거든요. 주유소에서 일을 마친 뒤 새벽 늦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남겨둔 찬밥에 김치를 얹어 먹곤 했죠.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공장에 취직했을 때는 뿌듯했어요. 단순한 조립 작업이었지만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부모님께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좋았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배우다가 군대에 다녀왔고 제대 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몇 년을 열심히 다니던 중 근처 마트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 김선주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선주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점심시간이 되면 괜히 그 마트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음료수 하나 주세요.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니 그녀도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은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세요? 점심시간마다 오시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바로 옆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러셨구나. 힘들지 않으세요? 공장 일 하시는데 더운데도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시네요. 아, 그런가요? 선주 씨도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제 이름은 어떻게... 그 이름표요? 아, 그렇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다고 인상 찌푸리고 한숨을 쉬어봤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던가? 그런 말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미소가 참 보기 좋으세요. 불평불만할 시간에 덕담 한마디 하자. 그게 제 나름의 소신인데 요즘 석호 씨 보면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건 몸에 밴 습관일 뿐인데 그런 걸 알아봐 주다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마트 근처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선주가 먼저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자답게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공장에 다니느라 매일 꾀재재한 차림에 일밖에 모르는 이런 나한테 이 여자가 마음이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기 석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주도 쭉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했거든요. 공부보다 일이 먼저였죠. 저도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도 선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선주 역시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고 나면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결혼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딱 2년만 더 돈을 모아서 꼭 결혼을 하겠다고요. 선주야, 내가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당장이라도 식 올리고 싶은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딱 2년만 기다려줄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너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2년이 뭐야? 3년, 5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오빠,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난 그냥
오빠랑 함께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다짐을 했어요. 선주에게 예쁘고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다고요. 그 후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격주로 주말에도 일을 나갔어요. 선주 역시도 돈을 모은다며 마트 일과 함께 소소한 부업을 했습니다. 가끔씩 만나 서로의 얼굴을 보면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선주야,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얼굴이 더 야윈 것 같아. 아니야, 오빠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있잖아, 이런 거 힘든 거 아니야.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 결혼하고 오빠랑 함께 사는 걸 생각하면 힘이 막 나거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예식장은 값싸고 소박한 곳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공장 동료들과 마트 동료들까지 모두 와주었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식을 진행할 수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선주야, 내가 약속 지켰다. 웨딩드레스 입혀준다던 약속. 오빠 덕분에 이렇게 예쁜 드레스도 입어보고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나눴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신혼여행은 강원도 바다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꿈꾸기도 했거든요. 선주야, 우리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 옆에서 열심히 살 거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겠지? 내 마음으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고 세상에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손주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오빠 마음 다 알아. 근데 나는 오빠랑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고마워, 선주야.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김선주. 내가 평생 네 곁을 지켜줄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방 2칸짜리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기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작은 방을 정리하며 행복을 느꼈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 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째 딸 지우와 둘째 아들 선우였죠.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이는 우리 집의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다니던 마트를 그만두고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대신 저는 공장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참 알뜰하게 했습니다. 세일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놓고 절약한 돈은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했거든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닭 3마리를 샀어. 할인해서 엄청 싸게 나왔거든. 한 마리는 오늘 먹고 나머지는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둘게. 정말? 3마리나 샀다고? 닭백숙 해주면 좋겠다. 요즘 힘든데 보양 좀 해야겠어. 맛있게 해줄 테니 기대하세요. 매일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삶.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자는 아내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오늘 당신이랑 우리 지우, 선우, 별일 없이 하루 잘 보냈고 나도 공장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낸 게 참 감사하네. 나는 우리 지우랑 선우가 다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낸 게 감사하고 또 우리 식구 다 모여서 같이 맛있는 저녁 먹은 것도 감사해. 당신이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나는. 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서 감사해.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무렵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이 폐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공장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였습니다. 집 다음으로 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어서 당장의 생활도 염려가 되었지만 공장이 결국 사라진다는 것에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된 거였고 아내와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우리 공장이 문을 닫는데 3달 안에 다 정리될 거래. 아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렵다 하더니 진짜 더 못 버티게 되었나 보다. 당신 많이 속상하지? 거의 당신 20대 30대를 다 바쳐서 일한 곳이었잖아. 그렇지 뭐. 지금 나 말고도 다들 걱정이 많아. 인원을 얼마나 줄이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하니 다들 난리가 났지 뭐. 그러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다른 일자리 찾으면 되지.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보, 근데 정말 그동안 쉼없이 일했잖아. 이렇게 된 거 좀 천천히 쉬면서 다른 일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학교로 치면 잠깐 방학이다 생각하는 게 어때? 방학? 애들도 아니고 어른한테도 방학이 있어도 되나? 뭐 진짜 평생 맘 편히 놀고 쉬어본 적이 없으니 일을 안 나간다는 것 자체로 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래. 그치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당신 평생 놀 거 아니잖아. 정말 그냥 쉬어가는 시간, 인생의 방학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여보. 자상한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 공장 일을 정리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3달 안에 정리가 될 거라던 공장은 2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어요. 애들 학교 방학은 1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보다 길어져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택배기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망설였어요. 몸을 많이 써야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신체, 튼튼한 체력, 운전만 할 줄 알면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당장에 뭐라도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체력도 자신 있고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본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며
택배기사로서의 기본 업무를 배웠습니다. 상자를 안전하게 들고 나르는 법, 배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는 법, 고객 응대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교육을 받으며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교육받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내는 환한 미소로 응원해줬습니다. 여보, 처음에는 힘들어도 곧 익숙해질 거야.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해볼게, 여보. 그런데 급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건데 이왕 택배기사 일을 할 거면 좀 더 메이저급 회사에 지원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네. 그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배송기사한테 물건을 배달하는 할당량을 주는 게 아니라 할당 번지 구역을 주는 건데 메이저급 큰 회사는 그 할당 지역에서 한 300개까지도 할당이 된다는데 그냥 일반 회사 기사들은 담당 관리 구역은 넓은데 100개에서 200개를 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하네.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도 여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막 그렇게 할당량 많으면 엄청 힘들 거 아냐. 일단 조금이라도 경험을 쌓고 이것도 경력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옮기면 되는 거지. 난 당신이 처음 하는 일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시작하면 안 되지. 다 기초부터 배우고 경험 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겠어. 고마워, 여보. 그렇게 저는 택배기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처음 배송을 나가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이 일을 꼭 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트럭에 올랐고 이후 택배기사라는 직업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택배 일은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한다는 나름의 신념을 지키며 일을 했고 담당한 지역에서 저를 알아보는 고객들도 늘어났거든요. 기사님, 이번에도 정확히 시간 맞춰서 가져다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고객들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기사라며 칭찬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점점 고단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택배 일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어 제법 일에 익숙해졌던 어느 겨울. 그날은 참으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린 뒤에 길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변함없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송 건수도 많네.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조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던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손으로 짚거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넘어졌고 꼬리뼈와 허리가 땅에 닿은 순간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리를 펼 수가 없겠더라고요. 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도저히 혼자 병원까지 갈 수가 없어서 구급차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허리를 크게 다쳤다며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쉬라뇨.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요. 형편과 관계없이 못 움직이실 겁니다. 한동안 주사 맞고 또 도수 치료 받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짧으면 3달, 길어지면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한 번 치료받고 괜찮아진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의 말을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허리 조금 다쳤다고 뭐 3달, 4달을 걸린다고 말을 하는 건지 괜히 병원에 자주 오게 하려고 치료 많이 받으라고 넉넉하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참 무식한 생각이었죠. 허리 다친 초반에는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머물며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생계는 오롯이 아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장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딩 청소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5시 전에 도착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쉬어야 하는 동안 가정을 책임지려는 아내의 결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일 나가니까 당신은 그저 몸 회복하는 거에 집중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제게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괜찮지가 않았어요. 새벽마다 깜깜한 거리를 홀로 나가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일을 나가기 전 항상 식탁에 아침상을 차려두고 갔습니다. 청소일을 마친 아내가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아이들은 그 전에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11살, 10살인 애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 아침밥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가 또 미역국 끓여놨네.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누나, 나 밥 말아줘. 얘들아, 그거 데우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해. 아빠,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아내가 차려둔 아침을 먹고 서툰 손길로 식탁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제 몸이 이렇지 않았다면 아내도 아이들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가 출근을 하는 새벽마다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고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아내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택배기사인 내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당분간 일을 못하자 새벽에 청소일을 나가던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나도 일 나가니까. 새벽 꿈자리가 뒤숭숭해 깬 그 순간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땡땡지구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겨우 택시비를 계산하고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지구대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가라앉을 길이 없었고 곧장 데스크에 앉아있는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연락받고 왔는데요. 제 아내가 시비에 휘말려서 지구대에 있다고. 아, 남편분이세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힘겹게 허리를 붙들고 안쪽으로 걸어가니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무사히 앉아있는 걸 보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보,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는데 아내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어깨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놀란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도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큰일은 아니야, 정말. 큰일이 아니라고? 당신 일도 못 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만든 거야? 당신 다친 곳은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청소하러 가던 길이었어. 새벽이라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골목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처음엔 취객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노숙자였어. 근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아내는 그때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남자는 얇은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는 게 겨우 보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추워서 그러세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더 위험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돈도 없는 놈이 무슨 병원이야? 날 내버려둬. 노숙자는 경계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보며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는데 몸이 얼었는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속 계시면 큰일 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를 잡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다들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일어나라 마라 하는 거야? 이 땅 아줌마 거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상대방의 경계심과 오해로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 고소를 할 거리가 아닌데 뭘로 고소를 한다는 거야? 내가 자기를 일으켜준다고 하면서 몸에 손을 대서 자기가 다쳤대. 자기가 맞은 거니까 그냥 못 넘어간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네. 아니, 여기 이거 당신 얼굴 긁힌 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 당신이 다친 것 같은데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 저기 안쪽에 있어. 경찰분들이 상황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사건 경위서 같은 거 쓰라고 해서 나는 다 썼는데 그쪽은 아직인가 봐. 아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는데 아내를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그 사람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정말 괜찮아. 나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서 잘 풀어보자. 복잡하게 뭐 고소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 여보. 저 사람이 추운 곳에서 오래 있어서 뭐 그냥 막말을 한 모양인데 자기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억지라는 걸 알겠지. 잘 이야기해보자. 지구대에서 아내와 상황을 설명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던 저는 경찰관에게 노숙자와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내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노숙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우리는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노숙자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창백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겹겹의 얇은 옷을 껴입었음에도 초췌한 모습은 쉽게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들어가자 노숙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나는 세상 모든 게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서 누워있었는데 당신 마누라가 쓸데없이 참견을 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내 몸에 손을 댔고 난 상해를 입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데 그 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만약 제 아내가 깨우지 않고 그냥 잠이 들었으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을 고소한다고 이렇게 경찰서까지 오게 되다니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그러지 말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들, 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제 말을 들은 건지 아닌지 벼랑간 그 노숙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옆모습을 본 순간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낯선 얼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익숙했거든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 노숙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한참을 보다가 그가 누구인지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박철규 씨? 그러자 그 노숙인이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처음엔 놀람으로 곧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예요. 이석호입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몇 초간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자를 움켜잡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주임님, 정말 이 주임님이세요? 이석호 주임님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지, 이렇게 만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는지.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익숙한 얼굴 같더라고요. 아니, 철규씨,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추운 날 길에서... 그의 차림을 보니 하루 이틀 노숙을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풍파를 견디며 힘들게 버텨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가요? 우리가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주임님이 도와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한동안 잘 지냈어요. 제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돈도 빌려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셨죠.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벌써 10년이나 되다니.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주임님을 만나게 돼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때 공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나 봐요.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한동안은 잘 되는 것만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공장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공장을 나오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좀 했네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택배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 일을 쉬고 있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군요. 정말 부끄럽네요. 이주임님. 그런데 도저히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공장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일도 꼬였지만 제 집사람이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따라 나도 다 끝내고 세상과 작별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조차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미도 없는 삶을 그냥 버티고 있었네요. 목숨이라는 게 즐기기도 해서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너무 한심하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신 사모님에 대해선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아니 그런데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된 겁니까?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도움을 받으려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체념이 섞여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저는 그가 겪었을 고난을 상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철규 씨와 나는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 당시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왔었거든요. 어느 날 공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정말 잘 지내기를 바랐는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플 뿐이었어요. 아내는 그가 저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나니 역시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철규 씨,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그런데 정말 오늘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남편이 경찰서 도착할 때까지 전혀 몰랐는데 저희 남편과 오래전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니 오늘 제가 철규 씨를 발견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을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사모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돕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도 제 상태를 압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잖아요. 구체불능. 그냥 사회에 해만 끼치는 존재라는 거 나도 압니다. 철규 씨, 망가졌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장에서 늘상 하던 게 뭡니까?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 수리하는 일이었는데 어디 기계만이 문제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계와 다른 것은 우리한테는 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열면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이대로 그냥 자신을 놓아버린 채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도울게요. 여기는 공장도 아니니 이제 상사와 직원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저 친구로서 돕고 싶은 겁니다. 순간 철규 씨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는데 정말 그가 삶에 대한 의지, 그 불씨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철규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주방으로 가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철규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경계를 하는 눈빛이었지만 피곤한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도 스치고 있었습니다. 밥 준비 다 됐어요, 철규 씨. 여기로 오세요. 따뜻한 국이랑 반찬 조금씩 드셔보세요. 얘들아, 너희들도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이제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철규 씨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집에 있던 아내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밖에 있던 탓에 허리가 다시 아파왔고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 철규 씨가 제 옆을 지켜주었거든요. 철규 씨,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벽에 가만히 기대어 있던 그가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이야 있죠. 형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형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요?
형님께 연락이라도 드리면, 그게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도 잃고 형이 몇 번 찾아왔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형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이후로 노숙을 하며 살게 됐고 연락 끊긴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고 아내는 그를 한참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규 씨,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형님께 연락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형님께서도 철규 씨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연락 한 번만 해보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철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저는 철규 씨와 함께 그의 형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형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윽고 철규 씨의 형님이라는 분은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셨지만 철규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규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형,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형님은 철규 씨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동안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철규 씨가 형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철규 씨는 형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철규 씨는 오랜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되찾아갔거든요. 주기적으로 상담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잘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철규 씨의 형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두 손 가득 선물과 과일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철규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라져서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애만 태웠는데 이주임님과 사모님 덕분에 동생을 찾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아니에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철규 씨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제가 두 분께 정말 작은 성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바랐던 건 그저 철규 씨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뿐이었어요. 이주임님이 허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한다고요? 그럼 생활비가 걱정이 되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주임님 건강이 회복되시면 저희 물류센터로 오십시오. 관리직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일단 생활비 지원도 해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아시죠? 철규 씨 형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재활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허리가 나아진 저는 형님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당신이 오래전 철규 씨 어려울 때 도왔던 것도, 또 내가 그날 길에서 철규 씨를 발견한 것도, 철규 씨 형님 덕분에 당신이 새 직장을 얻은 것도, 다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건가 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